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어르신들은 가장 편한 곳인 집을 임종 장소로 선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시설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희망과 현실이 전혀 다른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분명 도움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가장 흔한 임종의 형태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연명 셔틀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나요? 임종을 앞두고 요양시설과 응급실, 그리고 중환자실로 갔다가 다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그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의 임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엄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런 말기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를 연명 셔틀이라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셔틀 속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의료계에서는 이것을 죽음의 의료화라고도 부릅니다. 존엄한 죽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병원으로 가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을 피할 수가 없고 가뜩이나 쇠약한 상태에서 몸에 있는 피를 뽑아서 수백 가지의 검사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연세가 있는 분들은 수없이 많은 이상이 나오게 되고 그것들을 다 치료하겠다고 하다가 병원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만 교정하는 것인데 결국 가족 얼굴도 못 보고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특히 생애 말기의 환자들이 일반 병실에서 맞이하는 평온한 임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환자실에만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탓에 일반 환자와 격리하는 이유도 큽니다.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격리된 공간인 임종실도 대부분의 병원엔 없습니다. 우리의 임종을 무례하게 만드는 단초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중환자실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1인실로 가는 것인데 큰 비용이 들 뿐더러 대부분의 병원이 1인실도 자리가 없어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옮겨지는 곳이 처치실입니다. 처치실이라는 것은 간호사실 옆에 물품을 쌓아놓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병원에서의 임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성인의 임종 선호 장소 1위는 집이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집에서 임종하는 비율은 겨우 16%에 불과합니다. 집에서는 간병과 의료 돌봄을 충분히 제공받기 어려워서 병원이나 시설에서 임종하는 게 현실입니다. 집에서 숨지면 보호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도 있어 임종 직전에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존엄사나 안락사, 조력사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나는 소변줄 끼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은 하시면서도 실제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의사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병원의 90대 노인분이 삐쩍 말라서 기운 없이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입원하실게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섰는데 노인분이 갑자기 의사 가운을 탁 잡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의사에게 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더랍니다. 이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 과정을 보호자한테만 설명해 줬다는 겁니다. 이 의사도 90의 노인한테 굳이 설명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이건 의사들이건 그 노인을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뭐가 필요하고 뭘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과정을 가장 많이 본다고도 할 수 있는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족하고 죽음에 대한 준비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공부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60, 70대가 병원에 가면 의료진끼리도 젊은 사람이 왔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60, 70대가 돼도 나이가 든 채로 살아가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고 힘든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에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제도가 없었던 그 전보다는 체계라든지 시스템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문제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보면 대단히 많은 동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다. 법령에 대해서도 들었으니까 사인하세요 하면 사인하고 나서 이제 됐구나. 나는 존엄하게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음의 현장에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서류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명치료를 한다면 어디까지 하는 건지 의사도 본인도 가족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정말 다양한 의학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처치로 중환자실 치료도 있을 수 있고 삽관도 있고 비위관도 있고 튜브도 있고 항암제도 있고 투석기도 있고 체외 순환기도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안 한다는 건지 한두 개만 안 한다는 건지 결정을 내리기가 참 모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놓았다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것만 썼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나온 양식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건가요? 인공호흡기를 쓸 건가요? 혈액투석을 할 건가요? 호스피스 할 건가요? 이런 것들을 묻는 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쓴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막연히 나는 싫다고 그냥 아니오라고 하거나 혹은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냥 치료받고 싶으니까 전부 예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의학적으로 저걸 다 알고 썼다고 해도 어차피 병원에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환자나 보호자가 다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복잡한 문제고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써두고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그래 여기에 동의했으니까 돌아가시게 둡시다 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어보면 가족들이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결국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과도 이런 내용이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고인이 되실 분 혹은 환자분의 유지를 이해하고 환자분의 의지를 받들어서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평상시에 그냥 살기 싫다고 흘러가듯이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그럼 그분을 가족들이 그냥 돌아가시게 둘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그 얘기가 잘 안 되어 있으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구체적인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어떻고 그 치료가 필요한지,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치료까지 할지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치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치매는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입니다. 그 전에 내가 아니게 되고 치매가 오게 되면 가족들에게 돌봄을 일방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멀쩡하다, 병원에 안 간다, 나는 요양원에 안 간다 한다고 해도 일상생활을 위험하게 하는데 병원에 안 가게 놔둬도 괜찮을까요? 치매에 걸리면 결국에는 본인이 치매에 걸린지도 모르게 됩니다. 판단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기 전에 치매가 오면 어떻게 치료받고 싶은지, 뭘 원하는지, 병원에 가고 싶은지 이런 소통을 많이 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의사들이 아프리카 마을에 가서 질문지로 치매를 가려내려고 하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치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이전에는 현명해서 부족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갔지만 이제는 아무도 도움을 구하러 가지 않는 노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치매입니다. 내 주변인들에게 물어봐서 진단할 수 있는 병이 치매라는 것입니다. 노인들에게는 주변인들의 관심이 중요하고 돌봄과 보살핌에 관한 논의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 치료 자체도 문제인데요. 병원이란 공간이 그 자체만으로도 환자들에게 대단히 많은 고통을 줍니다.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경우 치료라는 명목으로 거의 잡아다가 의사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어려운 치료를 시킵니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에서 한날 한시에 대학병원에 입원한 성인들을 1년 후에 다시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0%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실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인들이 있겠지만 병원에 한번 입원해서 그때 누워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85세 이상 남성이 병원에 입원을 하면 12개월 내에 절반 이상이 사망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가 안 좋았으니까 입원했겠지만 병원을 이용하는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무조건 병원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병원 치료 자체도 절대 선이 아니고 오히려 생존율을 낮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의학의 선구자인 메리 티네티 교수는 노인 건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작용 마인드입니다. 치매와 선망, 우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당연히 정신이 멀쩡해야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삶 자체가 재미있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수양을 통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동성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느냐 그냥 누워 있느냐는 천지차이겠죠. 스스로 화장실을 갈 수 없는 순간 인간의 존엄성은 무너진다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제 발로 설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기초 체력과 지구력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약입니다. 약이 개선 치료제인지 진정제인지 구분하고 노인이 현재 먹고 있는 약물 중 과다 복용하고 있거나 남용해서 해가 될 만한 약이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는 다중복합성입니다. 누군가는 신부전이 있고 누군가는 투석을 하듯이 환자 개개인의 치료 경력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향후 치료를 계획하고 정확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5번째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것과 무엇을 원하는지, 희망과 열정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나는 병원 치료를 하고 싶지 않다든지, 나는 조용히 한적하게 살고 싶다든지, 우리는 평소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삽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00살, 120살 노년까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0살이 됐으니까 튼튼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80세부터 운동을 하고 약을 먹으면 누가 봐도 늦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때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뼈 건강과 뼈대 자체가 다릅니다. 금연도 해야 하고 칼슘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평소의 햇살 아래에서 비타민 D를 적정량으로 얻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노년까지 건강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건강할 때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기대 수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유함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돈이 많을수록 사람의 기대 수명과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도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대 심리는 20대에 적당히 행복하고 중년에 더 행복해지다가 나이가 들수록 뭔가 마음이 순해지면서 행복을 더 느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하루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걱정을 멈추고 미래 계획을 잘 세우고 유언을 쓰고 책상을 정리하고 도움을 기꺼이 받으며 할 수 없는 일을 기꺼이 인정하고 맡겨라라고 말이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노인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말을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현재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는 양심의사들이 당부합니다. 의사들은 습관적으로 약을 처방하면서 혹독한 식단 관리를 요청하고 건강하지 않은 행위를 질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96세인데 아직도 술 드신다고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신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은 담배나 술로 얻을 수 있는 해로움보다 그것들이 주는 행복감이 더더욱 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면역력을 높여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보통의 의사들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양심의사들은 노인이 무리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건강을 위한 행위를 강요받을 필요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 치료에서 의사 말을 따르는 게 절대 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22세까지 살아서 기네스에 올랐던 프랑스의 잔 칼망 할머니가 남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기자가 그 칼망 할머니 생일날아서 물어봤답니다. 내년 이맘때에 다시 할머니를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칼망 할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안 될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신의 수명과 삶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그렇고 치매와 낙상도 그렇고 병원 치료를 받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지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노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치료받고 돌봄받다가 일방적으로 죽어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나이 듦에 대해 공부하고 최대한 건강하게 살기 위한 방안을 생각하며 내가 원하는 죽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병원과 의료계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환자를 세심하게 돌보고 환자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한 뒤 대처와 치료를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노년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고관절 골절 이후 1년 이내에 노인의 20%가 사망합니다. 한 번 골절이 되면 1년 이상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이 생활이 심폐 기능도 약화시키고 염증과 욕창 같은 의학적인 문제도 만듭니다. 낙상으로 골절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사망률이 매년 12%가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낙상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낙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치매약을 복용하면 이 약으로 인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나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 치료제로 인해 혈당이 변화가 발생하고 어지러움을 일으켜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으로 눈이 안 보이면 넘어질 수 있고 당뇨가 와서 신경이 손상되면 손발이 저리고 몸에 기운이 안 들어가서 넘어집니다. 갑자기 저혈압으로 머리가 띵해져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봐도 노인들의 낙상 사고의 원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조심을 하셨어야죠. 왜 조심을 안 했어요? 낙상은 위험한데 이런 말만 합니다. 치료하는 시스템만 많이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다 자전거 타지 마라. 빙판 생기면 걷지 마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교과서적인 말만 거듭합니다. 낙상하는 순간 병원비로 1,0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원인도 모른 채 낙상이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이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체 건강도 잃고 우울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지요. 이 종합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서 낙상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패러다임이 변해야 합니다. 조금 더 세심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낙상 예방과 낙상 후 사망률도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 정도 먹으면 배부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70대, 80대가 되면 약을 10종 이상 먹는 건 그냥 일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서 의사들의 처방과 관련한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신경과에 가면 신경과 약을 주고 정형외과에 가면 정형외과 약을 주고 내과에 가면 내과 약을 줍니다. 약들의 상호작용은 서로 고려하지 않고 처방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의사가 주는 대로 족족 약을 많이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 치료일까요? 제가 한 일화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단지 무릎이 아파서 87세 할머니가 병원에 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대단히 건강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무릎 통증으로 처방받은 진통제를 계속 먹으니까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의사는 혈압이 높아졌네? 혈압약인 암로디핀을 처방합니다. 그런데 암로디핀의 부작용으로 발목이 부었습니다. 발목이 부어서 병원에 가니 의사는 이뇨제인 프로세마이드를 처방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약을 먹으니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요실금이 왔다고 다시 요실금 치료제인 항콜린제를 처방합니다. 이제 항콜린제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가 오죠. 그럼 의사는 인공 눈물을 처방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하는 약이 벌써 5개가 된 것입니다. 현대 의료 현장에서 이런 경우가 대단히 흔합니다. 약을 뺄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더 많은 약으로 치료하려는 의사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먹는 약을 다 모아서 큰 병원에 가세요. 그곳에서 전문적인 의사에게 조언을 얻고 정말 필요한 약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일수록 약을 더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아주 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까지 현생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노인이 될수록 의학적으로 모든 병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찾아오는 병을 안고 우리는 더 오래 살아가야 합니다. 의료계에서는 평균 수명보다 건강 기대 수명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이죠. 앓으면서 누워서 누군가에게 보살핌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나 보호자 모두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하게 살아가는 건강 기대 수명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1934년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지 아시나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100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것입니다. 정말 긴 시간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70대의 빙판에서 넘어져서 손목을 삐게 되면 재활이 오래 걸리고 평생 손목이 뻐근합니다. 그럼 기능이 저하되죠. 그러다가 낙상을 하면 이제 못 걷고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뇌출혈이 옵니다. 그러면 말을 더듬고 기억을 잃고 근육이 약해지죠. 그러다가 관절이 약해져서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보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 후에 신부전이 오면 걷지도 못하고 치매가 오면 돌봄을 받으면서 기억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로 회귀한 것 같은 양상을 보이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인생의 시기가 대단히 길어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건강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언론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이 부담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노인 인구의 시한폭탄이 온다. 이런 식의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경제 인구라는 말로 노인을 표현하는데 이것들이 노인은 아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누워만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돌보기만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노인이 많은 고령화 시대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칩니다. 노인들이 아직 팔다리가 멀쩡하고 의식도 멀쩡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걸 모색하기보다는 그냥 대처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대 간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죽을 때만 존엄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도 충분히 아름답고 그 자체로 존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배우고 익히고 누리세요. 무엇이든 도전하고 이루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변해가는 시대에도 누구나 늙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화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